차시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각 플랫폼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사용 사례와 적합한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사 홍승우입니다. 오늘은 6차시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는 단순히 서버를 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될까요? AWS가 Well Architected Framework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설계 지침으로 AWS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6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만 지나치게 강화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비용만 최적화하다 보면 안정성,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이 6가지 요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6가지 원칙 중 처음 2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우수성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표준화한다면 인프라 스트럭처 에저 코드, 즉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듯이 작은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가 인프라의 설계를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그 설계도 자체가 프로그램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 설계를 통해서 인프라를 자동으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의 우수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정보 시스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워크로드의 기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강력한 ID 관리 시스템을 최소 권한 원칙으로 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전송 중인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보안은 단순히 해킹을 막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워크로드가 의도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장애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보공력과 고가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 가용 영역이 분산 배치되고 헬스체크 시스템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리소스의 활동을 감지되면 오통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서버의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성능 효율성입니다. IT 및 컴퓨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요구사항이 변함에 따라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워크로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리소스를 선택하고 서버리스 기술을 활용하여 리소스 낭비를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비용 최적화입니다. 클라우드 자원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고 예약 리스턴스, 사용할 서버의 계획을 미리 정해서 이만큼을 먼저 사용한다고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더 작게 우리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세이빙 플랜을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원칙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 리소스를 선택하고 리소스 활용률을 높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유효 상태의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스나 GPU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선택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단일 서버 구조입니다. EC2 인스턴스 하나에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렇게 단일 서버에서 시작도 합니다. 간단하고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취약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단일 서버에 모든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서버 하나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를 단일 장애 지점,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또한 트래픽이 늘어나도 확장하기 어렵고 서버를 재시작하면 서비스 자체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작은 규모의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만 적합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단일 서버 구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분리 구조입니다. 웹서버, 앱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별도의 인스턴스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어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서 데이터베이스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하지만 웹서버는 하나뿐이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중단이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AWS 관계성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동으로 백업, 패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안정적인 구조, 즉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의 핵심은 말 그대로 여러 가용 영역에 서버를 분산 배치하는 것입니다.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키고 한 서버가 다운되면 자동으로 다른 서버로 트래픽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가용성입니다. 한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동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트래픽의 변화가 서버의 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업적인 웹 서비스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 가지 아키텍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용성 수준을 보면 단일 서버 구조가 가장 낮고 데이터 분리 구조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낮으며 고가용성 아키텍처가 가장 높습니다. 장애 발생 시를 보면 단일 서버 구조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데이터베이스 분리 구조는 웹과 앱 서버가 다운되면 여전히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한 가용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단일 서버는 EC2 인스턴스 하나, 데이터 분리, EC2와 DB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분리해서 고가용성은 멀티, 가용 영역 인스턴스의 로드 밸런서와 토큰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구성을 도식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 단일 서버는 취약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수동 복구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분리되었지만 보급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자동 장애 조치, 즉 페일오버를 통해서 복구 시간 목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을 보면 단일 서버는 추직 확장, 버티컬 스케일링만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분리는 웹 서버의 확장이 가능하나 한계는 있습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수평 확장, 즉 스케일 아웃이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환경을 보면 단일 서버는 테스트나 개발 환경, 매우 소규모의 서비스에 적합하고 데이터베이스 분리형은 소규모 운영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가 분리 필요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상업적 서비스, 대규모 트래픽,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고가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요 기술 중에 하나는 로드 밸런싱이었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키는 기술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싱 기술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이고 헬스 체크, 즉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헬스 체크로 서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의 종류를 보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 요청 내용을 기준으로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예를 들어 API로 보내는 서버는 API 서버로, 이미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접속하는 URL의 패스를 파악을 해서 해당 내용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레벨에서 동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컨텐츠 기반 라우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요청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닌 그 하위 레이어에서 IP 주소와 포트만을 보고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측 방어벽을 지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접속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가용 영역에 따라서 IP를 가지고 있고 그 하위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스턴스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트래픽에 따라서 서버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입니다. CPU 사용률이 70%가 넘으면 서버를 추가하고 30% 미만이면 서버를 제거하는 식의 간단한 로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겟 트래킹, 목표 수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스케줄드, 스케일이 미리 정해진 시간에 조정합니다. 오전 9시에는 서버를 늘리고 오후 6시에는 서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스텝 스케일링, 각 단계별 스케일링을 조절합니다. CPU가 60%면 10%만 증가하고 70% 이상이면 30%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증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있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된 사용량으로 미리 예측을 하여 인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차트는 사용량이 가변적인 서버의 실제 사용량과 그 실제 사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캐패시티 수요를 맞춘 항목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최대 수요에 맞춰서 서버를 확보해 놔야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거고 해당 서비스의 운영성도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나 다른 요일처럼 별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대규모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유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가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해야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으로 용량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최대 수요를 대비해서 인스턴스를 구축해 놓으면 비용이 낭비가 되고 평균적인 수요를 대비해서 인스턴스를 준비해 놔도 수율이나 화요일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한 인스턴스 개수의 자동 증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AWS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트래픽의 급증을 감지하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띄웁니다. 사용자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로 분산되고 전체 부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처럼 인스턴스의 개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용자는 경험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제거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며 가용 영역 간 균형도 유지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요청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유입이 되도록 설계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다수의 인스턴스를 묶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읽혀지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구성은 3개의 가용 영역으로 분산돼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티 리밸런싱 기능을 통해서 스팟 인스턴스의 종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하여 장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 스케일이 가능한 구조는 비용 효율적이고 자동 보급력을 갖추며 고효율 가용성 환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에 로그인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화면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토 스케일 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EC2 먼저 들어오셔야 되고요. EC2 안에 왼쪽에 있는 맨 하단, 여기 맨 하단으로 내려오셔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보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처음 생성하실 경우에는 상단처럼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참고하셔갖고 누르시면 새로운 오토 스케일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오토 스케일 그룹을 설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VPC와 서브넷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실습에는 기본 VP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 스케일 그룹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고 먼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토 스케일 그룹 1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실제는 프로덕션, 웹, 오토 스케일 그룹, ASG나 데브, API, ASG처럼 환경과 서비스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명령 규칙이 좋습니다. 다음은 시작 템플릿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시작 템플릿이란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 때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EC2를 만들 때는 우리가 IAM, 이미지를 어떤 운영체제와 이미지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유사하지만 시작 템플릿을 위한 추가적인 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 시작 템플릿, 런치 템플릿이 없으므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템플릿 생성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정한 항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템플릿 이름을 템플릿 1로 지정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버전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의 명칭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도 버전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템플릿의 버전업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에 맞는 시작 템플릿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AMI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윈도우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마존 리눅스 2023년도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최신 리눅스 배포판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자동 제공되고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T3 마이크로를 사용해서 프리티어로 제공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설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보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설정이 잘못될 경우에 외부에서 접속도 안 되고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설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첫 번째 포트 설정은 SSH 포트 22번 포트입니다. 이것은 서버에 원격 접속하기 위해 필요하고 실무 팁으로 하나 하자면 SSH를 보안 특성상 특정 IP 대역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에서 편의상 모든 IP에 접속 가능하다고 설정했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회사 IP나 VPN IP로 설정해서 특정 IP에서만 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HTTP 포트입니다. 80번 포트로 이것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포트이고 당연히 모든 IP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VPC는 기본적으로 기본 VP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로 AWS 내에서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한 다음에는 가용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고가용성 구현을 위한 핵심입니다. 가용 영역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이고 선택된 것처럼 APNE2 존 1과
존 3를 선택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델리트 텐서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발생되거나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각 서브네팅에는 172.31.0.0, 171.31.3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를 나타납니다. 오토스케일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이 각 IP 대역 내에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게 되겠습니다. 쉽게 저희가 인스턴스가 어떤 인스턴스로 접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내부 IP가 어떤 곳으로 바뀌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서 설정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고가용성 아키텍처의 새로운 핵심 요소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로드 밸런서와 새로운 로드 밸런서 생성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로드 밸런서를 맨 오른쪽에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와 HTTPS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URL 경로나 호스트 헤더를 기반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PI로 시작하는 고급 요청은 API 서버로, 이미지스로 시작하는 요청은 이미지스로 보내는 식의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요청만 하기 때문에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를 위해서라도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이름은 AS 그룹 1-1로 지정하고 스키마는 인터넷 페이싱으로 설정했습니다. 인터넷 페이싱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부 서비스용이라면 인터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VPC는 앞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가용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 밸런스와 동일하게 여러 가용 영역에 배포되어야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검토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설정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태그라든지 알람 설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중요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작 템플릿이 올바로 선택되었는지, 가용 영역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로드 밸런서가 설정이 맞는지, 인트라넷에 연결만 된 게 아닌지, 인터넷에 연결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스케일링은 언제 서버를 늘리고 줄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용량과 평상시에 유지할 인스턴스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 최소 용량, 어떤 상황에도 유지해야 될 인스턴스 개수입니다. 또한 최대 용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무한정 폭증하여도 이 개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비용 폭발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 유형을 설정해서 해당 타겟이 CPU 사용률이 50% 이상으로 사용될 경우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된 다음에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나서 워밍업 시간, 즉 새로운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300초 동안 해당 CPU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시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기에 300초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여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오토스케일링을 설정하는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CPU 사용률이 50%가 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로드 밸런스 주소로 반복 접속을 시도해서 CPU 사용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인스턴스의 모니터링 탭을 보시면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CPU 사용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현재 앞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접속을 요청을 하였지만 0.825% 즉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CPU가 50%더 이상 초과하면 자동 스케일링이 추가되도록 지금 요청해 놨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는 방법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네트워크 패킷 개수, 네트워크 입력, 출력, 다양한 항목들을 시간, 3시간,
12시간, 1일, 3일 등 옵션을 선택해가면서 모니터링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용량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워치 보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필요에 따라서 미리 예측 가능하다면 매뉴얼리하게도 화면과 같이 사용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1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2개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정된 대규모 이벤트가 있다면 미리 전날에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여서 반응을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화면은 원래 처음에 생성됐던 위에 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두 번째 인스턴스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화면입니다. 프라이빗 IP 주소가 229로 끝나는 인스턴스가 초기에 실행되고 있었고 프라이빗 IP 주소 140으로 끝나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지금 초기화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직접 새로운 인스턴스를 예전 같다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직접 클릭하고 생성하고 초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모두 자동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개의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가용 용역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EA와 EC 가용 용역 서로 다른 가용 용역에 접속하여서 그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정에 따라서 개수가 계속 증가될 경우에 가용 영역별 균등 분산이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SSH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치 체크에 문제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접속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드 밸런서에서 제공해주는 웹 URL 주소를 가지고 리플래시를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 140으로 끝나는 프라이빗 IP로 접속된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29로 끝나는 프라이빗 IP 주소의 서버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될 때마다 로드 밸런서가 새로운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여러 대의 서버가 있는지 로드 밸런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보일 것입니다. 요청이 여러 서버에 분산되고 한 서버에 장애가 생겨도 다른 서버에 계속 서비스를 하고 트래픽이 느리면 자동으로 서버를 추가되고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정리해보면 멀티 가용 영역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실습을 하였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트래픽이 분산되는 경험을 확인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 개수 추가 삭제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대기업까지 널리 사용되는 패턴으로 비용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실습이 끝나면 반드시 리소스를 삭제하여 오토 스케일링 그룹 로드 밸런서가 모두 삭제되도록 확인해야 되고 삭제 순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로드 밸런서 새로운 시작 템플릿 순서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IT 환경에 이렇게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6차시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